승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지금의 분열과 갈등을 그나마 최소화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하는데 그래도 정치 지도자들이 하셔야 될 도링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도 어떤 유튜브 채널을 나가서 지나가는 말 비슷하게 한 건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메시지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이 정치인들의 어떤 승복 이거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직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직후에 극심한 분열과 갈등, 혼란, 소요 사태, 또 8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불상사가 혹시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직후라도 저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정에 저는 승복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정치인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 반대하는 시민들, 그분들이 정치적인 의사표현은 자유입니다만 더 이상 정치인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그 시민들을 선동하고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통합하려면 저는 국민의힘 내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구시당에 와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단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는 국회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님들 우리 사회에는 탄핵을 둘러싸고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같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수 의원님들, 위원장님들은 탄핵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우리가 탄핵을 둘러싸고 당이 크게 분열이 되어서 그때 우리가 정권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어떤 쓰라린 기억과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어떤 적폐청산, 정치 보복과 또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이나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느낀 게 많습니다. 저를 포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두고 우리 국민의힘 내부가 더 이상 이 문제로 분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저희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제 자신이 당사자였고, 근데 그 이후에 또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너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입회를 하고 대구에서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정치도 대구에서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대구 경북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대구 경북이 저희 고향이고 저희 정치적인 그 본거지였음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수 정치의 개혁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보수가
똑바로 서야 되고 보수 정치가 바로 서야 한국 정치가 바뀐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보수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이 우리 대구 경북이 배출한 정치인이라서 오히려 떳떳하시고 자랑스러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남은 일정에 대해서 제가 정신으로서 뭘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바라올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거의 초일기에 이렇게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만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지켜줘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죠. 한덕수 권한 대행의 탄핵 소추가 지난 12월에 통과가 됐었습니다. 제 기억에 12월 27일인가 통과가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그 탄핵의 사유는 물론이고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 정족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 헌법에 이런 사태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어서 헌법에 그게 3분의 2가 맞는지 과반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 소추 안이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1월 초에 탄핵의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고 2월 초에는 마흔일 후보 결정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이런 게 헌법재판소에 굉장히 절차적으로 심각한 그런 하자 내지는 흠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이제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절차적인 어떤 문제 이거를 더 이상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3월 26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라 이런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고 하나는 법원이 하는 일이라서 우리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날 2심 판결에서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그래서 조기 대선이 2개월 안에 치러지더라도 저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재판뿐만이 아니라 지금 5개의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무슨 미국의 AI 전문가 유발 하라니 하고 무슨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또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그런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대통령이 만약 조기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헌법 84조의 재판을 어떻게 앞으로 하느냐도 헌법에 규정조차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사람이 후보로 나올 거라고 아마 우리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예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행보나
은행들을 보면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대선에 출마할 거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2심과 이 재판들이 이게 단순한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정치의 미래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늘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해왔습니다만, 만약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말 우리가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에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온갖 당력을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선 전략으로 이재명을 상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어떤 얘기를 좀 전해 주셨는지. 저는 사실 2021년 경선이 끝나고 2022년 이제 대선을 했는데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만났던 거 이후에 그 이후에는 제가 사실 대통령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비상계엄이나 이런 사태가 있기 훨씬 전에 만나고 민심을 전하고 싶었던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 전에 2023년, 24년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대통령을 물 한 잔 마실 좋으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정확한 민심을 좀 전달을 하고, 이 국정의 어떤 실패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는 다 지나갔고 없습니다. 저는 언제는 대통령, 지금 오늘 이 시각까지도 대통령이고 직무 정지되었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만약 만날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나라의 미래나 또 보수의 미래, 우리 당의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도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고 당내에도 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느낍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짐작을 할 뿐이고요. 그게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어떤 합의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기각 내지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 재판관들 중에 몇 명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건지 저로서는 내부 정보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많은 분들이 3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결정이 난다 이거는 주로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요. 또 전례에 비추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의 어떤 스케줄에 비추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는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절차적인 한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나오면 그걸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는데, 제가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나는 납득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퍼센트가 무려 42%나 되는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고, 이건 정말 앞으로 결정 이후가 문제가
결정 이후에 이렇게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그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정치권이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이 통합을 고소를 할 거냐. 저는 그게 굉장히 정말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문을 보면 국민들께서 왜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에 도달하게 됐는지를 아실 거니까 보도나 결정문을 읽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정문이 지금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쟁점, 비상계엄과 포고령과 국회와 선관위를 경찰을 동원해서 제압하려고 했던 부분과 또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내지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한 그런 쟁점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이 한 번도 그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자기들이 탄핵을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들의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상세하게 팩트와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가지고 답을 하는 게 맞다. 그거는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 판단의 근거 이런 걸 들어야만 그 중에 일부라도 납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문이 굉장히 공정한 결정문, 그리고 굉장히 투명한 결정문, 이런 결정문이 나와야지 국민들의 어떤 부대로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 개헌론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예.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이 차기 대선을 전제로 한 이 개헌을 좀 설파하실 생각이신지. 개헌 이야기시죠? 네. 예.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최고 변론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 개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빨랐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뒤늦게라도 최후 변론에서 만약 기각이 되면 헌법을 개정하고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헌법 개정 문제는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이 분명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통일이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나라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그러면 저는 의원내각제나 양원제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저는 그 이전에는 대통령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하는 게 맞다고 오랫동안 제가 주장을 해왔고요. 다만 돌이켜보면 5년 단임이냐 4년 중임이냐 그거보다가 더 중요한 거는 87년 헌법이었는데요. 87년 헌법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1987년 이후에 지금 38년이 지났습니다. 38년 동안 우리가 8분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8분의 대통령이 어떻게 됐느냐. 감옥에 가고 탄핵을 당하고 구속이 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했던 그 역사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왜 이러냐. 이거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87년 헌법이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을 종식시키고 직선제로 가면서 사실 전두환 정권 그 전에 박정희 정권에 있었던 그 헌법, 그거를 굉장히 급하게 고치느라고 시대적인 어떤 변화, 또 그 이후 38년 동안의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승자 독식. 그 다음에 패자에게는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 그게 대통령의 광범위한 인사권, 사면권,
거부권, 예산권, 그다음에 감사원을 통제하는 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거, 이런 모든 막강한 권한들에 그 비극의 씨앗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좀 치유하기 위해서 감시와 견제를 더하고 권한을 더 이렇게 절대적인 권한을 더 낮추는 그런 식으로 개헌을 할 거냐. 플러스 요즘은 제왕적 국회라는 말도 저도 씁니다. 국회가 저렇게 절대 다수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느 한 당에 가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과 예산과 온갖 행정부를 감시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국회도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9번의 탄핵이 그랬고요. 자기들이 여당 때는 안 하던 법안을 마구 통과시켜가지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계속 유발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입법들이 그랬고요. 예산도 작년 12월이 예산이 정부가 원안을 갖고 오고 국회가 그걸 심의 의결을 하는데 그 예산이라는 게 그게 여야가 합의를 안 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정부 원안이 통과되는 게 그게 관행이었고 그게 법이었는데 작년에는 감액만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거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군과 경찰을 동원하는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왕적 국회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그건 뭐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는 문제로서 엄연히 존재하니까 헌법을 개정한다면 대통령과 국회가 이렇게 대립적으로 갈등을 하고 싸우고 나라 문제 해결을 하나도 못하는 이런 정치에서 이걸 끝내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저는 둘 다 더 권한이 분산되고 더 감시받고 더 견제받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으로 헌법 개정을 말씀을 드린 거고 헌법 개정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선거제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가 지금 소선거 제도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입니다. 오래됐습니다만 이거를 중선거구제 내지는 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전 우리 정치에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대구가 12석인데 대구 12석을 4석짜리 중선거구 3개의 지역구로 만약 두면 그러면 민주당이 좋은 후보 내면 대구에서 될 수 있고요. 뭐 다른 정당도 군소정당도 4등 안에 들어가면 국회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훨씬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고 또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도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져서 공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사람을 국민들이 직접 뽑아가지고 국회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 8석의 의석이 있으면 광주는 2개의 지역구가 돼가지고 거기에 우리 국민의힘이 좋은 후보를 내놓으면 국민의힘이 광주에서도 저는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에 그런 치열한 경쟁이 없어서 정치가 더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원인이 저는 선거 제도에 있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 개정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치를 오래 해보니까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정치에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다양한 국회의원들 깨끗하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출을 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하자. 그게 또 양당제의 어떤 극심한 피해에서 다당제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오늘 영남대 학생들한테도 저는 이 두 가지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 개정이고 선거제 개혁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뭐 제 자신 너무 잘 알고 특히 영남과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이분들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당의 공천만 받으면 거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선에서 경쟁을 1학년도를 별로 안 해보고 국회에 들어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중대선거구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이제까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헌법을 고치고 선거제도를 고치는 이런 계획이 언제 가능하냐 이럴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그때 괴멸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8년 동안 우리 정치가 뭐가 변했냐를 한번 우리 뭐 보수 정당만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또 우리 정치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지금 계엄과 탄핵 이 상황이 한국 정치의 최대의 위기인데 지금과 같이 정치가 위기에 있을 때 이럴 때 저는 헌법 개정이고 선거법 개혁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이 꺼내고 원로들도 꺼내고 또 시민들도 거기에 힘을 좀 보태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두고 소선거구제 그대로 두면 국회가 그대로 가는 거고 지금 대통령 지금 대통령 제도를 그대로 두면 그냥 윤석열에서 다른 사람 누군가로 사람만 하나 바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한국 정치가 변화를 할 가능성이 없다.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는 성장을 못하고 있고 인구는 세계 최악의 위기고 양극화도 사람들이 느끼는 양극화 불평등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이거를 해결을 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나라의 미래가 너무 어둡고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정치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 미래가 너무 어둡다라고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누가 그러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누가 머리를 깎을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저는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헌법 개정의 문제하고 선거제 개편의 개혁의 문제 이 문제를 절대 경시하거나 일부러 방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